정서, 태도, 어조, 감정, 태도, 말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정서란 뭡니까? 화자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 감정이나 기분은 둘 중에 하나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 기쁨, 즐거움, 소망, 동경, 희망, 사랑, 안도감. 부정적인 것에는 애상, 뭐냐면 슬플, 상처, 상처가 될 만큼 슬퍼요. 애상. 비애, 슬픔, 외로움, 한, 절망, 체념, 갈등, 분노. 얘네들은 부정적이야. 내가 처음 보는 시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 보세요. 화자, 시적 화자, 대상,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떠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 5가지만 찾아서 한 문장으로 쓰잖아? 그게 주제야. 현대시의 주제라는 게 진짜 별거 없어. 이렇게. 정호승, 아까 슬픔이 기쁨에게 썼던 아저씨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화자가 드러나 있죠.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에서의 그늘은 좋은 거야. 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 힘들면 나한테 와서 쉬렴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밝고 눈부시다. 그늘을 사랑하는 이유 햇빛을 더 밝게 느껴집니다. 맨날 2+1 한우 안심 등심만 골라서 먹으면 소고기가 맛있는지 몰라. 가끔 가다가 맛없는 김밥, 식은 김밥도 먹어보고 장염도 걸려봐야 평소에 내가 먹던 소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늘이 된 사람, 그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끝. 다음 밑에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 백석. 자, 엄청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잘생긴 일제강점기에 시 쓰던 시인. 함경도 사투리 방언을 잘 사용하고요. 시에서 음식이 잘 나와. 방언을 쓰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을 쓰는 거고, 시의 내용들은 보통 우리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외놈들이 나라를 빼앗아 가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시절 이야기하는 시들도 많고, 외놈들 때문에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 온 가족이 찢어져서 흩어졌어. 해체됩니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백석, 일제강점기, 민족공동체 이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가족과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벽을 보고 있는데 그리운 사람도 지나가고 내 생각도 글자가 돼서 지나가고 그럴 거야.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가난하단 얘기야.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전등이 지쳤어 의인법. 하지만 사실 지친 건 나지 화자야. 때의 절은 다 저 낡은 무명사스 가난하단 이야기죠.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나의 지금 내면이 어두워요. 그런데 너에게 소원이 뭐냐? 아우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라는 생각에 외로운 생각만이 헤매이고 있다. 지금 가족과 헤어져서 외롭거든. 이렇게 상황 됐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야. 백석이란 시인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확인. 나중에 보면은 기억하면 되니까. 다음 페이지. 태도.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심리적 자세나 대응 방식, 화자의 태도는 정서와 관련이 깊고 어조, 말투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어조는 뭔데요?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 시인은 어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1.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2.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3. 시의 어조의 특징. 청자의 유무에 따라서 말을 건네는 대상인 청자를 설정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건 중요한 말이야. 독백체, 대화체. 근데 요렇게 확인할게요. 대화체는 누구를 부르는 순간 대화체야. 불러놓고 혼자 말만 계속 나만 계속 말해도 그거 대화체야. 잊으면 안 돼. 독백체, 화자가 시적 청자 없이 혼잣말 할 때 독백체, 독백적 어조라고 합니다. 시적 대상을 관찰하거나 속마음을 고백할 때 자주 쓰입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유롭게 살고도 싶고 한 군데 정착해서 살고도 싶은데 어떻게 살지? 라는 말을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터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고 하네. 떠돌이의 이미지. 요거 뒤에 보면 풀꽃이 되어라, 물가에 잔돌이 되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독백체. 대화체는요, 시적 화자가 누구, 시적 청자 또는 독자에게 말을 건넬 때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수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제사상 차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아베요, 아베요, 아버지, 내 눈이 티눈인걸. 저 까막눈인 거, 글을 모르는 거 아버지도 아시죠? 등잔불도 없는 남들이 봤었을 때 초라한 이 제사상에 충문,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이에게 올리는 길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죠, 아버지.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던 고등어 자반이라도 하나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준비 못했네요. 대신 눌러 소금의 밥이라도 이게 만술 아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야. 그거나마 많이 먹고 가시죠, 아버지. 이야기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시적 화자의 정서 표현에 따라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어조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탄적인 어조, 느낌표 꽝, 격정적인 어조, 느낌표 2개, 3개까지 합시다. 담담한 어조, 담담한 거 뭔지 알겠지? 시작해 봅시다. 영탄적인 어조, 체크. 놀라움, 감탄, 분노, 슬픔과 같은 정서를 감탄의 형태로 강하게 드러내는 어조. 감탄사, 느낌표, 뭐뭐하도다, 뭐뭐하는구나 등의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거 습관을 들여놓으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느낌표가 없어도 영탄적 어조일 때 옆에다 느낌표 써놓잖아? 분명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탄적 어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느낌표를 꼭 쓰자. 요거는 잘 기억해둬. 느낌표를 꼭 쓰자. 이런 것들 습관 들여놓는 거야. 정지용의 춘설 무슨 뜻이야? 봄눈이지, 봄눈. 봄에 눈 내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아, 이게 마지막 눈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거니 봄이다. 흰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로워라. 이런 거야. 여기에다 느낌표 꽝 쓰라고. 옹송거리고 살아난 그 모습이 느낌표 꽝. 꿈 같기에 설어라. 낯설기도 하구나. 혹은 서럽기도 하구나. 이거지. 어쨌든 이건 거야. 느낌표를 쓰는 순간 우리는 영탄적 어조다.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방법은요.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방법. 감탄사, 느낌표, 감탄형, 종결, 어미. 시적 대상을 감탄하며 부르거나 서리법 알면서 물어보거나 하면 영탄법 쓰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격정적 어조였었는데 저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더라? 느낌표 3개 정도 찍어주는 것 정도. 김소월의 초혼, 혼을 초대합니다. 부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이의 혼을 소리쳐 부르는 거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평안도 쪽의 장례 절차야. 근데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위야. 제목에서부터 사별.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했습니다. 이거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서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너 그리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름이여. 이 정도면 느낌표 하나지만 우와 엄청 감정이 강조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담담할 수도 있어요. 체크. 담담한 어조 감정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용학이라고 하면 역시 일제강점기에 조선 땅을 떠나서 유랑하고 다녔었던 유랑민. 실제로 아버지가 압록강 근처에서 소금 밀수하다 걸려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날 밤 풀벌레 소리가 우리 집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할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아버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너무 담담한데 아버지가 죽고 돌아가신 날인데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돌아가셨어.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어두운 고요히 얼굴을 덮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누워 있을 때 옆에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누이도 있었거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거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시험에서 정서, 태도, 어조를 나타내는 말들 요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체념하다, 단념하다, 절망하다. 극복의 의지가 있다, 저항하다, 단정하다. 이러한 단어 뜻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지. 위로 올라갑시다.
시적 상황이나 대상을 밝고 희망적으로 볼 때 나태주 시인 사는 일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마지막에는 나 화자가 드러나 있네. 나를 태우고 가기로 되어 있던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이런 보통 사람들은 아 식빵 이러면서 욕할 텐데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버스를 탔으면 못 봤을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열거하면서 아 오늘 잘 살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 끝난다. 정희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는 미리 쓸게요. 시적 화자가 도시의 하층 노동자야.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화자야. 그걸 알고 보면 시는 쭉 읽혀. 삽자루에 맡긴 내 삶이 도시노동자.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희망이 없어. 새강 바닥이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래봐야 달도 썩은 거지.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우리가 화자가 드러나 있죠. 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란 1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거다. 의지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쓰는 말이고, 저항은 어떤 것을 대항하여 맞서고자 하는 말. 저항적 태도가 드러나면 보통은 의지적 어조가 함께 드러난다. 현실을 이겨내려는 마음을 현실 극복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형님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육사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썼던 저항시인이다.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이다. 모든 시가 이랬었던 거는 아니야. 이렇게 가끔 내 인생 돌아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진짜 난파된 배의 그 널빤지 조각 같아 내 인생. 이러한 시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에 눈이 내려 부정적이야. 하지만 매화 향기는 홀로 아득하지. 독립에 대한 의지. 독립이 될 것 같은데 조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가 여기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것이다.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면 나중에 그 씨가 싹틀 거니까. 다시 천고의 뒤 먼 미래 독립이 되는 그날, 독립의 날,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이 광야에서 내가 심어 놓은 노래의 시에서 나온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내가 좋은 세상 안 봐도 괜찮아.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온다면 난 그걸로 만족. 그러면 이 추운 날 나는 맨 땅에 삽질해서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이야기. 다음. 요거 맨날 나올 때마다 선배님들이 물어봅니다. 달관 초월 체크. 달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관. 뭐 그러면 어때? 뭐 어쩔 수 없지. 하하하하. 초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 삶의 걱정거리, 욕심과 같은 사소한 일에서 벗어나 넓고 큰 지혜와 인생관에 도달했을 때 사소한 일에서 벗어나는 거지. 천상병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 언제? 죽으면. 나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현실,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인간 세상에서 사는 거 아름다웠을 거야 라고 말할 거야. 죽는 그 순간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야기.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 달관적인 태도인 거지. 도를 구하다. 구도.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할 때 쓰는 표현.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 깨닫지 못하는 벌레처럼 무명, 어둠을 더듬는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빛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있다. 도를 닦다. 도를 구하다. 구도. 비판, 비난하고 달라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쓰는 표현. 이런 거지.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나에게 화자 쌀을 발음해 보세요. 큰 따옴표 해놓고 내가 쌀 하면 까르르 웃는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발음 못해요. 살 이렇게 발음해. 그러면 살이래 살.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살을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살 웃는다. 지 몸의 살이 그 쌀로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 쌀의 가치도 모르고 쌀과 살이 동음이의어라는 비밀 까마득히 모른 채 서울 사람들은 웃는다. 니들은 내 발음 가지고 웃지만 쌀의 가치도 모르는 것들. 에휴. 내가 봤을 땐 서울 사람들이 더 비판받고 비웃음 당할 사람이었었다. 이거지. 냉소, 요 정도 느낌, 차갑게 웃음. 요 정도의 느낌이 냉소지. 차가울 냉, 웃을 소, 미소할 때도 이 소야. 박장대소, 폭소를 터뜨리다. 냉소. 쌀쌀한 태도로 대상을 비판하고 비웃을 때 쓰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 알아요? 작가잖아요. 샤를 보들레르 시인이야. 800원. 칼 샌드버그 경제학자 사상가예요. 800원. 프란츠 카프카 작가야. 800원. 이브 본느프와 작가야. 1000원. 위르겐 하버머스 인문학자야. 1200원. 세계적인 작가와 인문학자들이 메뉴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 선생님, 저 앞으로 시를 공부하면서 시를 쓸 거예요. 그랬더니 시를 가르쳐준 내가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미친놈 이거야. 뭐 먹고 살려고? 이런 거지. 커피를 마신다. 제일 싼 프란츠 카프카 8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정신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이 시는 한 번쯤 반드시 볼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시를 쓰는 등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미친 행위로 시작하는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근데 사실은 나도 제일 싼 거 마시고 있어. 자괴감을 느끼고 있겠지.
다음 페이지. 연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길 때 쓰는 표현. 간이 여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별로 기차가 안 서. 여기에 서는 기차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간이역이야. 거기가 사평역이야. 이런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삶이 고단해.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겨울이야.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추위를 없애주는 존재, 누구를 위해서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워놓은 톱밥 난로. 금음달처럼 몇몇은 졸고 몇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고단한 삶에 지쳐있고 그리운 순간들을 생각하며 아유 여러분들 당신들이라도 춥지 말아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찬은 이런 느낌, 완전 멋져 이런 느낌. 예찬 어떤 대상을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찬, 찬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논게 알아요? 임진왜란 때 외놈의 적장을 껴안고 강물에 빠져서 함께 자결했었던 언니야.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이런 거지.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영혼 어찌하니 붉으랴. 너의 영혼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붉은색. 요 정도면 서리법.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느낌표 꽝 영탄적 오조. 논게 최고, 논게 예찬. 요 말도 잘 나오는 말이죠.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거나 비추어 봅니다. 저는 더 쉬운 말만 쓸 거예요.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러면 관조야. 바라만 본다. 관조. 비 내리는 어느 날을 쓴 거고요. 이거는 시 전체야. 돌에 그늘이 차고 바닥에 돌이 있는데 여기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어.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거지. 따로 몰려오는 소소리 바람, 차고 매서운 바람. 앞서거니 뒤서거니 꼬리를 치날려 세우고 빗물이 땅에 떨어졌다가 튀는 모습을 꼬리를 치날리며 세우고 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비가 오니까 빨리 우리 둥지로 돌아가야겠는데 바쁜 새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봐. 빗방울이 여기저기 튀어오르는 모습, 꼬리를 세우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산새의 모습. 하나의 단어 식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이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중의법. 시의 표현 방법은 반드시 익혀둬야 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있거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의 걸음걸이. 이렇게 관조적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에 또 잠깐 넘어갈게요.
앞뒤로 2페이지만 더 하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 다음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나오고 있죠. 윤동주 일제강점기 지식인 나라를 빼앗길 때 동안 나는 도대체 뭐 했나 부끄러움을 많이 합니다. 좋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면 안 돼. 내가 쓰는 거 빠놓지 않고 필기 같이 해야 돼. 자아성찰 반성,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살필 때 반성, 성찰 이런 말을 씁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물이 있고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짓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우물에 내가 비춰지지.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어때?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아 꼴배기 싫어. 나라 빼앗길 때 동안 동주 너 뭐하고 있었어? 이 들떨어진 놈아.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나도 나름 사연이 있었다고. 도로가 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는 다시 추억처럼 우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느끼는 거고, 다음 내 자신이 미워져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야? 반성하는 거야.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 자신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지. 내 자신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누군가라고 생각 안 해보면 저런 성찰을 할 수가 없어. 자조, 스스로를 비웃는다. 아, 나 등신 같아. 이거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웃을 때 쓰는 겁니다. 김수영 씨, 현실 참여시 쓰던 아저씨였었죠. 독재자는 물러가라. 목숨 걸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큰 권력자에게 저항하고 반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심해. 그래서 큰 권력자에겐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해. 만만한 이발쟁이, 나보다 힘센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저항 못하고 야경꾼, 밑에서 잡일하는 사람 10원, 20원, 1원 때문에 그렇게 힘 없는 자에게는 화를 내고 힘이 있는 자들에겐 화를 내지 못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한. 아 진짜 내가 내 생각 해봐도 정말 찌질하다. 우습지 않냐? 1원 때문에 권력자에겐 반항 못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반항하는 자신을 옹졸하고 웃다고 비웃음 옆에다가 한 번 더 쓰자. 자조. 회상회고, 돌이켜 생각합니다. 돌이켜 무엇을? 과거의 일이나 대상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 쓰는 표현.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아 맞다. 신경님 선생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랬어요. 이렇게. 최근까지 살아계셨어. 내 볼에 와서 닿던 너의 뜨거운 입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너의 울음, 너와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이거야. 이 시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이렇게.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너무 슬프다.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건. 다음 페이지 25쪽. 기원 소망이 있습니다. 체크.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쓰는 표현.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실과 시실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추운 길목에서 기다릴 겁니다. 꿈을 엮고 비단이 되는 그날을 위해 시련을 이겨내고 있겠습니다. 이거지. 됐을까요?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너 기다릴게. 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준다고. 시인은 달라. 확신. 어떠한 일이나 대상을 굳게 믿을 때 한용운 선생님 일제강점기에 스님이었고요. 3.1 독립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에 행동강령을 쓰셨던 만큼 독립운동가였었고, 시집이소 시인이야. 그래서 한용운 시인에 있어서의 이 님은 스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처, 괄호 열고 종교적 깨달음. 독립운동가였다 라고 활용하면 외놈들에게 빼앗긴 우리 조국. 시인이다 라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 연인 정도로 해석하는데, 한용운 선생님에게서의 님은 보통 조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떠나면 다시 만난다고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릴 거예요. 이야기.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쓰여있는 표현법은 역설. 느낌표 꽝 찍어줄 수 있지. 영탄적 어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큰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처럼 문장 부호가 없는데 있으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 애들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체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다음, 요거 이제 잘 봐. 요거 그냥 외워. 회의, 의심을 품다. 윤동주, 일제강점기 지식인. 부끄러워요. 나라를 빼앗길 때 동안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노트를 끼고 일제강점기를 무너뜨리는데 아무 도움되지도 않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걸까? 나 왜 사는 걸까?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정서와 태도, 어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시적 화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습니까? 라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시어가 주는 느낌이나 어미를 확인해 보는 건 사실은 좀 이제 고난도지. 한참 익숙해지고 많이 공부해야 알 수 있지. 저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다. 됐을까요? 네, 잠시 정치.